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존재란 무엇인가, 바스 이스트 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학책을 읽을 때 존재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 평신도들의 용어로 시험에 드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도는 오늘 존재란 무엇인가를 일반인들이 또한 철학을 처음 접하고 또 접했지만 무엇인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참 존재, 여러분 참 그렇잖아, 그죠? 밥 먹고 잘 살고 또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놀고 공부하고 또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책을 써서 참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안 읽으면 되죠, 뭐, 그죠? 안 읽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왜 철학책을 잡아서 고생을 할까, 그죠? 거기에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 존재, 실제, 실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그렇죠? 일상성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뭐야 저거? 뭐 존재는 뭐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네가 왜 간섭하는데? 그런 식으로 존재, 실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몸을 담고 있는 평신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뭐 존재는 뭐 지가 뭐 하느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갖고 와갖고 어려운 말 써가면서 헛소리 삑삑하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문학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한 취미생활로서 스포츠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많은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인문학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도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굳이 또 저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을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철학책을 잡았을 때 존재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상당히 뭐 의외라는 얘기야,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오늘 서양 철학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존재, 다시 말하면 플라톤 이전에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출발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또한 중세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거쳐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거쳐서 오늘날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작을 남긴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왜 현존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우리 인간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있음에 있는 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그 존재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반인들이 철학책을 든 자들은 이 의외라는 얘기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도가 오늘 그런 분들, 인문학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이데거를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 오늘날 지재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존재라는 이 개념에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도가 거기에 대한 열쇠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의 강좌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존재는 여러분 언제나 인식과 연관하여 사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기상 교수님이 한국말로 철학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셨죠. 그런 관점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특정 장소에 있고 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자동차들도 저기 있고 집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은 특정 장소에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철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 있음은 언제나 인식과 관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어떤 주체가 인간이 인식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인식하고 또한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이 인식 에얼 켄트니스가 없이는 자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서양 철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이 있음의 문제를 언제나 로고스와 연관하여 사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존재와 인식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로고스 개념이에요, 로고스 개념. 그런데 이 로고스 개념이 그럼 어떻게 하여 존재와 인식을 연결해주는, 어떨 때는 존재의 원리로도 사용되고 어떨 때는 인식의 원리로도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이 세계의 로고스는 이 세계의 존재자의 원리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플라톤으로 가면서 이것이 이데아의 어떤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이성과 또한 누스와 연결되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인식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원리가 있었다라고. 원리, 우주론적 원리, 존재론적 원리, 존재자의 원리로서 이 있음의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있음의 원리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알려주듯이 원리는 언제나 보는 자, 인식자의 어떤 그러한 관점과 연관하여 그 원리가 더불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이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그리고 성서에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인식과 존재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세계가, 내가 보고 있는 저 세계가
나의 인식과 일치하는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인식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세계에는 원리가 있다고 봤어. 그걸 그리스어로 다른 말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물의 본성의 원리를 말했던 것이고, 로고스는 존재자의 원리로서, 그죠? 이 세계의 특정, 예를 들면 신이라는 존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천사들의 존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있고, 또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있고, 식물이 있고, 그 식물 아래에는 또 무기물이 있잖아. 이런 존재자의 원리로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식과 존재의 일치는 언제나 로고스와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거.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다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로고스는 판단이란 뜻도 있고, 설명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학자들은 또 로마 시대로 오면서, 그죠? 그리스 후기 철학에서 스토아 학자들은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한 로고스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서양 철학에서 토대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우주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우주로서의 그러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로고스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갖고 있겠어? 이런 원리를. 우주적 이성으로서의 그러한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원리, 이거는 신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보편자의 원리겠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은 뭐와 연관되겠어요? 당연히 영혼이겠죠. 그죠? 이 영혼 안에 소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이 우주, 우리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대우주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 두 개의 일치를 통하여 인간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다른 게, 이 로고스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는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독교 신학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는 신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느님의 그게 우주적 원리로서의 그러한 말씀, 로고스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곧 하느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원리이기도 하면서 곧 신이기도 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세계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 세계의 육화됨을 통하여 진리가 발현되었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로고스 개념이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주적 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인식과 바깥에 있는 사물의 존재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의 역할로서 로고스는 표현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고스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우리는 존재를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 저 바깥에 차가 있어요.
있어. 자동차의 있음이 백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인식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를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론이라든지 존재라는 개념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인식과 연결되어서 실제라고 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리얼리티라든지 영어로 레알리타스라든지 또 레알리테트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불어로 에트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존재와 연결하여 실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머리 바깥에, 나의 인식 밖에 있는, 나의 머리 바깥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물들의 있음을 실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는 언제나 인식과 관계하여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 개념, 이성, 진리, 판단, 그 다음에 또 설명, 논리, 관계, 비율,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점점 축소됩니다.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이성은 점점 축소돼요. 이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게 바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계몽의 변증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넓은 개념들이 근대 철학으로 가면서 점점 축소되었고, 계몽주의에서는 오직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로 축소되었어요. 이거는 원래 신적 계시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자와 일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폭넓은 개념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인식과 존재의 일치를 진리라고 그리스인들은, 또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신과 인간이 이 바깥에 있는 사물 자체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학자들에게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존재를 인식과의 연관 안에서 사유하고 있었어요. 데카르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세에서는 이것이 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의 존재에 맞닿아 있을 때, 그 신의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신학적으로 가면은 신과의 연관에서 어떤 바이슈필, 본보기를 찾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중세도. 그죠?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는 언제나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감각 때문에. 이거는 플라톤의 철학에도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데카르트 역시도 이러한 가장 확실한 것을 찾았는데 그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여러분 봐봐, 생각과 존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서양 철학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그게 존재와 인식의 문제는 데카르트에게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칸트한테로 넘어가면서는 선험적 연역과 주관적 연역을 이야기하면서 주관적 연역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과율은 어디에 있었어? 오성의 범주겠죠. 그런데 이런 범주는 어떻게 된 거야? 객관적 연역에서 이 세계의 사물들이 인과율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바로 추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도 인과율이 있고 인식 안에도 인과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일치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되었다. 그러나 그 최종적 있음은 인식이 판단하라고 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개똥이다. 누구다 할 때 이다라는 이 판단은 인식의 판단 아포판티슈 한 겁니다. 여러분 칸트한테서도.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고대 철학의 어떤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피테부터 우리의 인식은 뭐죠? 신적인 어떤 그러한 무한자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쉘링도 그렇고 헤겔도 그래요. 무한성과 유한성의 결합이 바로 이러한 관념론의 철학의 특징들이겠죠. 그죠? 점점 심화됩니다. 쉘링을 통하여 헤겔로 넘어가면서 점점 심화되고, 헤겔은 뭐죠? 절대지, 앞으로 루테스 비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정신현상학에서 절대지의 단계가 뭐야? 인식과 존재가 일치하는, 인식과 존재가 일치하여서 이제는 이 세계의 갈등과 모순들이 화해를 이루고 해결된 상태. 그것을 헤겔은 진리의 최고 정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존재의 일치는 헤겔의 절대지에서 완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도 존재는 언제나 인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니체도 그래, 니체도. 그러니까 관점주의를 이야기한 거잖아. 문제는 이런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니체는 관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보는 놈마다 다 다른 거지. 어떻게 수학의 판단이나 합리성을 따라서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이 추론되는 우리의 삶의 진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추론될 수 있느냐. 케르케고르도 그래. 진리는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끌어내서 그 바깥에 있는 존재와 인식의 일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일치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일치는 없고 그냥 특정 장소에서 우리는 존재를 해석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들어오게 됩니다. 후설한테서는 칸트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현상학도 뭔가 존재와 인식의 어느 정도의 나타남, 현상,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을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와 같은 그러한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관점주의야? 그 주관은, 인식 주관이라고 하는 자는 결코 로봇과 같이 신의 존재를 가진 자도 아니요, 역사 속에 제한된 자요, 정서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의하여 제한된 자기 때문에 그 인간은 결코 이 사물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가르쳐 준 겁니다. 삶은 주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공적 원리에서는 법을 공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획득하고 보고 하는 것들은, 그죠? 자기 주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물의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죠? 서구 형이상학이 망각했던 그 존재의 의미가 뭔가? 존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죠? 존재를 인식의 관점에서 언제나 사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나의 머릿속으로 재현되는데 이 표상이 어떻게 나의 이성과 오성과 관계되어 있는지, 이성이 어떻게 이러한 이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렇게만 사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 인식이 언제나 존재의 뒤에 온다라는 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인식은 자기가 존재를 파악하기 전에 언제나 존재의 그러한 역사성에 제한되고 그 역사성에 기속된 상태로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이데거 가담으로 오면서도 이 서양 철학의 인식, 존재의 개념은 인식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파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존재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존재 개념 있음 이래 갖고는 도무지 철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철학은 언제나 인식과 관계되어 있어야만이, 그 존재는,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개념은 언제나 인식과 관계해서만 파악될 때 여러분의 뚜껑이 열리면서 철학책이 훤히 여러분들의 이성 앞에 열어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있음의 의미는 뭐냐?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나의 있음의 의미는 내가 어떤 특정 신적인 어떤 그런 로고스의 어떤 개념을 통하여 내가 그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일치하는 단계로까지, 저 실제와 내가 보는 눈이 일치하는 단계로까지 해서 내가 진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뭐죠? 인간은 인식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이미 열어 밝혀져 있는 이 세계의 존재가 앞서 있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인식은 뒤따라간다라는 거. 이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혁명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나의 인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내 존재의 의미는 존재와 인식 사이에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치는 언제나 나의 주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존재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나의 있음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세계 내 존재야. 그래서 그런데 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은 이미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기속성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상당히 늦은 발견이죠, 철학에서. 그죠? 이렇게 되면서 나의 있음은 나의 주관의 생산물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역사성과의 끊임없는 해석, 대화, 가다모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역사성과의, 나의 역사성 안에는 세계의 사회성, 그 다음에 종교성, 예술성,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이 사회에,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음, 그 있음은 뭐야? 언제나 세계 내 존재로서 내가 나의 모든 종교와 예술과 철학과 진리와 학문과 그 다음에 나의 육체와 이 모든 유한한 문화적인 요소들과 내가 관계함을 통해서만 나는 진리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주관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에요.
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거기에 있으면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으면, 그게 존재의 개념은 아주 막 어렵고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가 왜 갑자기 있음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존재와 인식과 관계하여, 내가 바라보는 존재, 나의 있음, 내가 처해 있는 있음은 나의 대가리, 나의 주관, 나의 머리로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머리는 타블라 라사가 아니었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어떤 그 모든 진리 판단을 나의 앞서 있음으로부터, 나의 세계, 내 존재 안에 있음으로부터, 내가 미리 교육받았고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는데 내가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배우고, 내가 나의 고향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자도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태어나면서는 그죠? 그 인식이 주관을, 존재를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존재는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거기에 있음을 매 순간 다르게 교육과 또한 삶을 통하여 다르게 경험하면서 또한 그것을 나의 전이해로 축적시키면서 살아가고, 또다시 그것으로부터 나의 새로운 가능태를 이 세계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 가능태는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역사성과 나의 세계성, 나의 사회성, 나의 국가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계성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그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존재의 질문은 인식론적 주관이 아니라 언제나 뭐죠? 바깥으로부터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물어보고, 거기로부터 나의 실존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참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그렇다 그럼 철학에서 있음은 뭐냐? 있음은 각각 철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해 왔지만은, 예도가 지금까지 강좌를 열었듯이, 그죠? 그랬지만은 그 존재는 언제나 인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죠? 그러면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는 인식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요. 프로이트가 가르쳐준 존재로는 뭐예요? 니체가 가르쳐준 존재로는 뭐예요? 막스가 가르쳐준 존재로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주는 존재로는 뭐예요, 그러면? 하이데거를 필두로 하여, 니체를 필두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는 뭐야? 존재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존재에 직접 대면해 나갈 수 없고, 그죠? 우리의 있음은 왜곡될 수 있고, 우리의 인식과 존재의 일치를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언제나 뭐죠? X표를 하고 표기를 해야 맞는 게 되는 게 돼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있음은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면 나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내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있음도 매순간 다르게 되어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속에 있고, 또한 역사와 더불어서 매 시대마다 다른 존재의 어떤
모습을 모양을 띠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을 갖고 있고, 빈 공간은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억압하면서 생겨왔던 그러한 비존재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래 나가는 거예요. 데리다든 뭐 푸코든 뭐 여러분, 들레즈도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 있음은 매 순간 차이야. 그런데 이 있음을 인식하는 주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모두 다에 있어서, 인식과 존재 모두 다에 있어서, 그죠? 인식은 주체와 관계되어 있죠. 존재는 실제고, 그 실제는 뭐죠?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와 인식은 양자 모두에게서 오늘날 니체와 하이데거를 거쳐서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되었던 여러분, 존재 원리로서의, 그죠? 원리로서의 그러한 일치, 인식과 존재의 일치는 하나의 꿈에 불과하게 됐다라는, 여기에 언어가 개입되고, 여기에 나의 기억의 왜곡이 개입되고, 나의 무의식이 개입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일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도 상처를 입고 인식도 상처를 입어서 이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간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의 죽음을 말하고 푸코가 인간의 죽음을 말과 사물에서 말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 역시도 존재와 인식의 일치는커녕 나의 인식은 언제나 타자들의 담론인 존재,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리케르 역시도 인식과 주체의, 인식과 존재의 일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이야기를 통하여 담보될 때에만 우리의 인식과 관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양 철학의 그 모든 현상들은 존재라는 단어는 언제나 인식과 관계해서 사유되어 왔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죠? 철학책을 읽을 때 오늘 강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